자, 계속해서 5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인도하였고 을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 인도하였다. 갑과 을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 약등기 합의가 있었다. 그러네. 중간생 약등기 합의가 있었다. 옳은 것은 한마디로 미등기 전매가 된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중간생 약등기 합의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은 병을 상대로 소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갑이 병을 상대로 소멸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서 대금 전부를 다 수령했다며. 돈도 다 받아놓고 뭘 달라 그래. 을을 상대로도 안 되고 병을 상대로도 안 돼.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지. (2번이) 맞네.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네. 3번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소유권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뭐가 있습니까? 중간생 약등기 합의가 있으니까. 4번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인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 행사가 가능해. 일단 여기서 보세요. 토지 매매가 있었고 또 매매가 있었어. 근데 을은 갑한테 등기청권을 갖고 있죠. 이 등기청권의 성질이 뭐라고? 채청이라고. 병도 을한테 등기청권을 갖고 있죠. 이 등기청권의 성질은 뭐라고? 채청이라고. 그러니까 원칙은 병이 을한테 등기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거야.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청구하는 건 안 되지만 뭐가 있으니까? 중간생 약등기 합의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중간생 약등기 청구를 하거나 직접 하거나 이때 봐보세요. 병이 자신의 등기청구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채무자가 을이죠. 을의 위치에서 대신 그 위치에서 이 등기청권 행사할 수 있다고. 대위하여 중간생 약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 등기청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4번 틀렸고 5번 만약 을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을은 갑에 대해 소유권 인정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등기청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만 이 사람이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소멸시 안 걸린다 그랬죠. 인도받아 사용수익을 하고 있어. 소멸시 안 걸려. 그러다가 을이 병한테 처분을 했어. 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됐죠?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5번 X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 55번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죠.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죠. 없이는 못한다.
우리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요즘 정답 표시가 잘못됐는데 4번입니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보존행위야. 할 수 있는 거야. 단독으로. 5번에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데 얼마만큼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어. 다른 형제들 것까지 다 받아준대. 그러면 판사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지랖 그랬잖아요. 네 거나 잘 챙기라고. 네 몫만 잘 챙기라고. 네. 그래서 5번 맞는 얘기고요. 자, 56번. 제가 답을 제대로 써가지고 왔는데 이걸 지금 컴퓨터랑 제가 보낸 거랑 안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깨지는 거야. 내가 잘못 보낸 게 아니야. 56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눌 사람은 나누고 그 다음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번 맞고, 그러니까 기억번이 맞으니까 기억번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안 들어간 건 빼. 항상 여러분 이제 빡세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라고요. 다른 과목들도 푸실 때 그냥 무작정 풀다 보면 나중에 뭘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네. 니은번. 토지의 협의 분할은, 이건 협의가 계약이라고 했죠.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돼. 근데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 요거는 작년에 부동산 등기법이 바뀌었어요. 요걸 넣어놨어. 등기가 돼야 돼. 하지만 언제?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니은번 맞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들어가야 돼. 니은번 안 들어간 1번은 빼야지. 디귿번 보시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여기서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이 있어. 요거 뭐였죠? 병이 분할을 받은 땅에만 뭔가 하자가 있네. 그러면 혼자 독박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그게 담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귿번이 들어가야지 되죠. 디귿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이미 5번이네. 니을번은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 볼까요?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우리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안 되면 뭐가 된다? 재판상 분할이 된다 그랬죠. 협의가 됐어. 그러면 재판상 분할로 갈 일이 없다는 거죠. 재판상 분할로 갈 일이 없어. 그래서 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했어.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 요거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57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게 합병 노트에 딱 그림에 나와 있는 거네. 그죠? 갑당에 을이 무단 건축을 해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병이야. 틀린 것은 이때 병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지 맞지. 병을 상대로는 철거 청구하면 안 돼. 그게 1번이 정답이네. 을을 상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을 상대로는 철거 및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썼으니까 부당이득만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4번 만약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을 상대로는 철거 청구를 해야지 퇴거 청구를 할 게 아니라고. 퇴거 청구는 병을 상대로 해야 돼. 5번 만약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거는 건물 주인은 을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우리 합격 노트에 그 물권도 청구권 편에 가면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 그려놓은 그림대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사실은 제가 잘 예측한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거의 그렇게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 노트에 있는 내용들만 잘 알아도 막 점수가 나와. 자, 58번. 옳은 것.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공시작용을 하지 여기는 등기가 아니라고. 분묘기지권 등기는 없다. 예. 그러니까 기억번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니은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도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이게 승낙형이네.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치료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 치료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그래야 되죠. 니은번 틀렸네. 정답은 디귿번밖에 없네. 바로 풀리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게 양도형이죠.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맞죠? 팔고 넘겼어. 팔아 넘겼어. 그러면 넘길 때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그때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 문제는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역권은 그냥 이게 매년 한 문제씩 나와주니까.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양도할 수 없다. 우리 지역권 그러면 승역지에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얘는 요역지를 위해서 있는 거죠. 종이야, 종. 종은 부종성이 있어. 그러니까 분리양도하면 안 되는 거지. 지역권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역지를 위해서 있잖아요. 붙어 있어야지. 향단위는 춘향이를 위해서 있죠. 그러니까 향단이 혼자 가면 돼, 안 돼? 안 돼. 지역권도 마찬가지로 요역지한테 붙어 있어야 돼. 혼자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2번.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시효취득은 어떤 거?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죠. 그래서 2번 정답이다. 계속되고 뭐한 거? 표현된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다고. 그 다음에 3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한다. 이게 부종성, 수반성이다. 춘향이가 가면 향단이도 따라가. 그 다음에 4번. 1인 소멸 X죠.
1인 소멸 X 1인 취득 동그라미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불가분성.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렇게 돼 있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된다. 자, 60번. 전세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금 반환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행 관계죠.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공부한 것을 생각해봐도 일단 뭐예요? 전임, 해무치, 매수 청구 그랬잖아요. 전세권 끝났을 때 주인은 전세금 반환,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인도와 말소 등기 서류 준비해 주는 거. 요게 뭐라고? 동시행 관계라고. 부동산 인도해주고 말소 등기 서류 준비까지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정답 1번. 2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에 수수는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요게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게 인정되는 것은 어디에서? 임대차에서. 임차인만 되는 거지. 요걸 말을 바꾸면 유지 수선 의무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있다. 그래서 수선비를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나 임대차에서는 그걸 주인이 써야 돼. 그 돈을. 근데 임차인이 썼어. 그러면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요게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되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시면서 힘쓸 필요가 없다. 아셨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실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4번.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 소위 말하는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이 되는데 법정지상권을 갖는 사람이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지. 여기에 전세권자가 아니다. 전세권자 그러면 틀렸다. 5번.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5번은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자,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건 어떤 것들을 말한다고? 수공비, 세개만 되잖아요. 권리금은 수공비 3개가 아니죠. 임대차에서 보자면 임대차에서는 비용 상환 청구권만 되는 거야. 보증금, 권리금, 뭐 부속물 매수권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 아니라고. 3개인가 아닌가를 보시면 되죠. 유치권 행사가 채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동차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수리비를 안 주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이 말이에요. 중단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은행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빚을 안 갚는데 은행이 가만히 있어. 시효는 진행이 된다고.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이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된다. 하지만 뭐는 내야 돼? 사용료는 내야 돼. 그게 부당이득이다.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네. 4번. 우리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 우물물이 없다 그랬죠.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우선변제권 이거는 없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네. 그래서 정답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아직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갔는데 건물이 되지는 않았어. 그때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공사비를 못 받고 있잖아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토지에 돈을 쓴 건 아니야. 건물에 돈을 쓴 거잖아요. 건물에만 대해서만 유치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것이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되려면 건물이 완성돼야 돼. 건물이 완공이 돼야지 된다고. 그 말이다. 자, 이렇게 되시고 62번. 62번에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번.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이죠. 근데 가설 건축물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번 맞다. 가설 건축물 뭐가 있다고요? 왜 우리 요즘에 그저 전원 생활한다고 막 간혹 주말에 간다고 뭐 이렇게 그저 뭐 갖다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 하여간 그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안 돼. 예. 잠깐 쓰는 그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거 다 인정해주면 이제 너무 정신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이 들어가야지 되죠. 기억번 안 들어간 거는 제껴. 그 다음에 니은번.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뭐가 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미등기 뭐가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그랬죠? 않는다 틀렸네. 그러니까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답을 너무 쉽게 주는데 4번이 정답이네. 아니 이미 정답이 4번이 됐잖아요. 디귿번 볼까요?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이 말은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었어야 된다고?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법정지상권에 성립하지 않는다. 동의 가지고도 안 돼. 동의 가지고도 안 된다. 디귿번 맞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63번은 빨리 패스하고 싶었죠. 패스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공부니까 한 번만 딱 설명 들어보자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유형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맞춰야 되니까 2년 연속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나오면 현장에서는 패스해야 돼.
폐쇄해야 된다니까. 일단 보자고요. 갑은 2020년 1월 1일 을에게 얼마를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가 2020년 12월 31일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을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을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돈 빌려준 사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3년 7월 1일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년 12월 31일 배당 절차에서 배당 재원 3억 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데 갑은 총 1억 2천만 원의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갑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뭘 계산하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우리 뭐냐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었죠. 피담보 채권 그러면 뭐가 있었죠? 우리 원입이 실손이 있었죠? 원입이 실손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행기일 경고한 후에 1년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제 일단 1억 원에 대해서 이율 연 5%니까 1억 원에 대한 5%는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으니까 이게 500만 원 이자가 생겼죠. 근데 이제 21년도부터는 뭐예요? 지연이자죠. 근데 지연이자는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만? 1년분만. 그러니까 그 1년분도 또 얼마야?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에다가 500 하니까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거다. 물론 그 뒤에 못 받은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일반 채권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뜻이다. 다시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랬는데 원입이 실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실행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 따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원금과 이자 그리고 요것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년분 이어서 1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고. 아셨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알아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더라도 나중에 현장에서 이거 나오면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풀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64번. 64번 보시면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열이 만들어 놓은 암기법을 잘 적용해보면 문제 정답이 잘 풀리는데 암기법 그런 게 아니면 잘 안 돼. 아까 그 부관 문제도 이 기형은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거 맞췄으면 됐지. 꼭 다 알아야 돼? 시험 공부하실 때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100점 받아본 민법은 100점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제가 한번 고백을 했나? 민법은 사실 사법시험 민법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 게다가 그 책에 있는 것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책에 없는 데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출제자가 그 책 많이 본다며 그 교수님 책 많이 본다며 그 책에 없는 판례를 찾아가지고 또 내요.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 근데 이제 조금 볼륨이 작은 게 형법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잘하면 100점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뭐 마스터가 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자, 64번 보시면 기억본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제3자도 할 수 있죠. 이 제3자를 뭐라 그래?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죠?
기억번이 맞네. 기억번 들어가야 돼. 이제 기억번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확정 전에는 뭐가 완화돼 있어? 부동성이 완화돼 있어. 그래서 채무자나 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X를 담보하다가 Y를 담보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어. X에서 Y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러면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되고 변경 전의 것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니은번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3번, 5번 남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취구액에 채매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채매이자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취구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네. 3번이 정답이지. 다시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원입이 실손, 여기 1년분 그런 제한이 있는데, 원래 이것들을 뭐 한 거다? 취구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게 근저당이야. 그런데 원래 이렇게 1년분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거다 그랬잖아요. 1년분, 그러니까 아까 봐보세요. 그 사람이 채권 신고서 1억 2천을 냈지만 지연이자는 500까지만 주잖아요. 1억 1천 받고 나머지는 누가 받으라고? 후순위자가 받으라고.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근저당에서는 취구액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1년분 제한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실행비용은 이 취구액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최우선배들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얘기다. 이자는 이 취구액 속에 포함되어 있어. 이자는 취구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 65번.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와, 올여름이 유독 더운 거야? 아니면 매년 그런 거예요? 아니, 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자면 코가 막히고, 그 다음에 또 안 틀고 자면 땀을 쫄쫄 흘리고. 자, 65번.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죠.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잖아요. 도급 계약도 마찬가지로 그래. 편무 계약이 아니고 쌍무 계약이다. 교환 계약, 유상 계약이다. 증여 계약은 이게 편무, 무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요식 계약이다. 틀렸죠. 증여 계약을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증여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5번이네.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사실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합격 노트에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모두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써놨죠. 예. 단골이에요. 자, 그렇고 66번 보시면 틀린 것은 격지자 간 계약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게 뭐예요? 격승발이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격승발. 그 다음에 2번.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유사 필요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이게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뭐예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는 포장지 뜯었어. 그러면 그 사실로서 이미 책 매매 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3번은 이게 뭐예요? 교차 청약이죠. 교차 되려면 양 청약이 어떻게 해야 돼?
도달해야지. 그래야 교차가 될 거 아니야. 도달주의다. 그 다음에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이때는 그 청약의 거절이 됐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0,000원만 깎아줘 그랬을 때, 10,000원만 깎아줘 그러면 그 청약의 거절이 된 거죠. 그리고 10,000원 깎아줘가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알았어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됐어 딴 데 알아봐 계약 안 된 거다. 그랬더니 알았어 다 줄게 네가 부른 대로 다 줄게 그랬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시간 지났어 그랬잖아요. 시간 지났어. 그 다음에 5번. 선시공 후 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 재질에 관하여 분양 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봐보세요. 광고는 이게 뭐다? 청약의 유인이다 그랬잖아요. 계약 내용이 되려면 그걸 계약서에 써야지. 계약서에 쓰지 않은 건 그냥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이 아니죠. 청약이 돼야 계약 내용이 되는 거지. 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정답이고 67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는 원래 그 문제가 잘못돼서 원래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를 수정을 했다. 예. 한번 봐볼게요. 기억번.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언제 되는 거예요? 원무과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일 때. 근데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계약 불성립이죠. 계약 불성립이 되면 이거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안 생기는 거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되려면 그게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성립했지만 무효일 때 된다고. 그러니까 옳은 것 그랬으니까 기억번호는 들어가면 안 되지. 기억번 들어간 건 뺍니다. 기억번 들어간 건 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니은번은 풀 필요 없이 맞겠네. 맞잖아요. 니은번은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럴 때는 뭐로 가야 된다고? 담보 책임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요게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되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돼서 그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고 담보 책임 문제로 간다고. 그 니은번은 맞고요. 이제 디귿번이죠.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매매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이미 전부 멸실.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는 맞네.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갑은 그 원시적 불능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을은 뭐일 때? 선의무과실일 때.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선의무과실이죠. 이런 뜻이다. 을이 선의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갑은 알았거나
요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맞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제가 이걸 고쳐가지고 지문을 4번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다음에 68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1번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무효일 때는 동시행관계. 아까 우리 외운 거 있었죠. 전임, 해무치, 해제, 무효, 취소에서는 동시행관계라고. 그 다음에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환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매수, 청구. 매수, 청구 그랬죠. 여기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할 때는 이게 상호 명의 신탁에 대해서 해지한다 그랬죠. 서로 지분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 맞다. 그 다음에 3번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행 지치가 안 돼. 상계할 수 없어. 상계하지 못한다. 맞네. 요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효.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상계를 못한다고. 요거 나중에 다시 복습하실 때 다음 주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공부했던 걸 틀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니까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4번 양채매 변대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제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매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행 청구할 때 동시행의 항변권을 없애려면 계속 제공해야 돼. 근데 이행 제공 없이 했잖아요.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잔금 준비를 못해서 주는 등기를 못 받았는데 한번 제공을 했죠. 근데 다음번에 매도인이 등기 서류도 준비 안 한 채로 잔금만 달라고 하면 나도 못 줘. 등기 갖고 와. 라고 할 수 있다고. 그 말이다. 됐죠? 그래서 그 동시행의 항변권을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5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이게 양도담보가 된 거죠.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그리고 변제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변제가 선의 의무죠. 변보경 협력스 그랬잖아요.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가등기 담보권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변제가 먼저야.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보증금 반환이 먼저야. 경매가 무효일 때 협력 의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먼저다 그랬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69번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